예, 안녕하십니까. 71페이지 펴놓으시는데 법률행위 해석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 촬영할 때 마이크를 호주머니에 넣고 해가지고 촬영이 잘못돼서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71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보시는데 앞에 부분 빨리 올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결국에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이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데 것을 권리 변동이라 하고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법률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법률 요건의 개개의 구성 요소 되는 사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법률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법률 사실에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용태, 사람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사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결과로서 효과로서 권리가 변동되게 되는데 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다는 것. 일단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라고 하고 외관상 법률 행위로 존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을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 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 이 목적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법률 행위로서 성립을 할 것이라는 것. 성립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효력 요건을 구비해야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구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당사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권리 능력이 있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고 단독으로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서 법 질서에 합당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효력 규정에 합당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아니어야 될 것이고 이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내면의 실제 의사와 그리고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구비되어야 그들이 원하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어떤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특별 성립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특별 효력 요건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것.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목적과 관련된 부분일 것인데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 법률행위의 유효한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권리 변동, 법률 효과, 법률 관계의 변동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될 것인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법률 행위 해석이 될 것이고 해석을 통해서 확정이 안 되면 법률행위 목적의 불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목적이 확정되지 않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래 다수설은 목적의 확정을 효력 요건에 두고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무효다라고 처리했다는 것. 그런데 근래에 판례가 약간의 다른 소리를 한 게 있는데 따라서 이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해석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 그런데 표준이 애매해가지고 확정이 안 될 때 판례는 이걸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처리한 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요 판례가 실제 저 아래쪽에 그 진해 쪽에 어떤 분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자기 땅 1번, 11번, 21번, 31번 등
모든 토지를 매도를 하기로 하고 그 상대방이 저 등 모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등기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고 난 뒤에 그 상속인들이 있는데 아버님 소유의 땅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41번, 51번, 뭐 101번 등등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때 이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지나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인데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등 뭐든 했으니까 그때 내가 산 땅은 이거 전부 다다. 따라서 요것도 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라고 문제가 된 거예요. 옛날에 이 지역에 뭐 땅값이 평당 10,000원 안 했을 건데 지금은 아마 그쪽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마 평당 1,000만 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네요 이러면서 그냥 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 B 쪽에서는 이거 다니까 저거 당연히 내한테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요것만 너한테 팔았지 이걸 판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소송이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법원에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법원에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정답이라 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비틀어가지고 이상한 답을 만들어내지 마시라고. 모르면은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체계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애매하게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정상적인 법 마인드를 깔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지엽적인 몇 개 외우는 게 민법 공부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등 이래 쓰는 거 하고 한 칸 띄우고 등 쓰는 거 하고 이건 다른 의미라는 거. 국어적으로는 요거 붙여 썼을 때 요것만 이야기하고 떼 썼으면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인데 우리 지금 국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법리를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매매가 불성립,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뭐 한 20년, 30년 지났겠지 뭐. 20년, 30년. 그러면은 법리대로 한다면은 실제 세부적으로 그 사건들 이 당사자끼리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리대로만 한다면은 이 사람이 저 목적 물건을 점유 사용했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못 합니다. 등기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등기되어 있는 1번, 11번, 21번, 31번도 다 이 상속인 소유라는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100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로 소멸되지는 않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시효 취득하려고 하면은 유효한 매매는 일단은 매매 계약은 있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는 하고 부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는 하고 서로 그 효과가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인 줄 알고 점유를 넘겨받았으면 자주 점유이고 평온 공연하고 등기를 했으니까 10년 점유하면은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매매가 존재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대로 한다면 이쪽에서 이것까지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효인 경우하고 불성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이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성립이 됐던 거지. 왜? 어느 쪽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법률 행위 해석의 대상이 무엇인가? 법률 행위 해석의 대상이 무엇인가? 법률 행위 해석하는 거니까 법률 행위가 대상이겠지.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대상이냐? 이 의사표시가
해석의 대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목적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목적이 결국에는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표의자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면의 실제 의사의 외부적 표현 과정, 요게 법률행위 해석 대상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의사와 표시 중에서 어느 게 해석 대상이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인데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저 사람의 의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라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밖에서 볼 때는 요거밖에 안 보여. 요걸 보고 해석해가지고 저 사람의 의사를 밝혀내고자 한다라는 것. 그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이 해석을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소송상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 해석 안 해. 해석할 필요 없어. 소송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 할 거라는 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판사가 하시겠지. 그렇다면 저 법원은 계약서 문구에 구속될까?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판사가 계약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서 계약서를 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계약서대로 구속을 받을 것 같으면은 법은 필요 없어. 그냥 계약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국어 해석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계약서 문면에 기재된 문자 언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 좀 유치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옛날 이야기 속에 이런 거 나옵니다. 춘궁기에 봄이 되면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반 대갓집에 쌀을 빌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쌀 한 가마를 빌려. 그래서 이 사람은 양반이고 글을 알고 저 사람은 글을 모른다는 거지. 실제로 빌려준 게 쌀 한 가마인데 계약서 쓴 게 쌀 100가마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손도장 쾅 찍어놓은 거지. 가을에 이제 농사가 지어가지고 한 가마 빌렸으니까 그때는 뭐 고리라 가지고 뭐 2배, 3배, 뭐 5가마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서 들 밀면서 네가 손도장까지 찍어놓고 했는데 이거 봐라 100가마 돼 있는데 500가마 들고 가야지 왜 5가마 들고 오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 고려 말에도 그랬고 조선 말에도 그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봐야 아는 거지 뭐. 만약에 이게 계약서 문면에 기재가 된다면은 그러면 고을 사또는 양반 편이라 쌍놈 편이라 양반 편이었지 뭐.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뭐. 불러가지고 이 새끼야 니는 계약서 그래서 놓고 왜 5가마만 들고 와? 500가마 가져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고을 사또가 뭐라 해? 저놈 잡아 패라. 자기 죄를 이실직고할 때까지 끝까지 패라.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법원이란데 옛날 고을 사또는 그 지역 행정권, 그 지역 입법권, 그 지역 사법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외교권만 없었어. 외교권만. 그래서 general 셔먼 대동강에 올라올 때 그 박모시 고을 사또는 싸움밖에 못하는 거지. 자기가 외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서 문면에 기재된 대로만 구속을 당할 것 같으면은 법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전체로 봐가지고 이걸 밝혀내려고 했나 보지. 물론 시도를 했다가 못 밝혀내는 거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고 밝혀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문면에 구속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방법, 이제는 좀 더 이론이 발달을 했는데 해석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일단 법원이 표의자 입장이 되어서 요 표의자의 내면의 의사를 밝혀내고자 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요 표시행위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 방법이라 하고, 요것이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에 틈이 있을 때 요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 틈을 메꾸기 위한 해석 방법을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면은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표의자 입장이 되어서, 표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표의자 입장이 되어서 표의자의 의사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의사 결정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원이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표시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법원이 제3자 입장이 되어서, 제3자 입장이 되어서 요 틈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서 이거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를 밝혀서 그 틈을 메꾸고자 한다라는 것. 법원에서 저걸 객관적 이익 조정 의사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그 지문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자연적 해석 방법만으로 가능한 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면 고려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될 규범적 해석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예컨대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입양, 파양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예컨대 혼인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뭐 어느 날 뭐 옛날에 뭐 선보러 단체선을 보러 갔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냥 어느 한쪽이, 여자 쪽이 그냥 재미삼아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했다는 게, 실제 이름은 요건데 그냥 우리끼리 이름 한번 바꿔 불러보자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Y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Y가 나는 실제 이 사람은 진짜는 B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C로 드러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Y는 이 사람이 C인 줄 아니까 나는 C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구하고 결혼시켜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야지. 일치한 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사람하고 결혼시켜놓으면 다음날 도장 찍으러 가겠지.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는 진위를 밝혀내서 진위대로 효력이 주어지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 민법학계의 대어르신께서. 근데 저걸 어떤 강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라고 이름 바꿔 부르는데 택도 없는 소리. 아무거나 지 맘대로 바꾸면 바꿔지는 줄 아는 모양이지. 오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짬뽕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집에 전화해가지고 말이 헛나와가지고 짜장면 갖다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 짜장면집 가게 아저씨는 내한테 짜장면 갖다 줄까 짬뽕 갖다 줄까? 저 짜장면집 아저씨가 내 머릿속에 짬뽕이 들어있다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 신도 아닌데. 내가 분명히 짬뽕이 먹고 싶지만 오표시 깜빡 사람이 분명히 이런 실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실수 한두 번 해봤어요. 또 해본 적이 없어요. 31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혹시 331번 버스를 타보신 적 없어요? 나는 지금 31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331번 버스를 탔어. 그럼 이 331번 아저씨가 저놈이 31번 탈 건데 내 차를 탔구나. 혼 좀 나봐라. 이 생각을 해? 당연히 내 차 타러 왔군 이 생각하겠지. 오표시는 거래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거.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말은 오표시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있어 이걸. 일단 내가 슈프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라면 5봉지 사고 싶은데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오늘 라면 5가마니 사러 왔다 이러면은 야도 맨날 저놈이 저렇게 장난치니까 자식 오늘 5봉지 사러 와놓고 또 봐라 또 5가마니 달락한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이야기했다는 거. 예컨대 오늘 이 A라는 사람이 마약 사고 싶어. 마약. B가 마약 장사라. 그래서 둘이 딱 마주쳤을 때 이 A가 찡긋 웃으면서 아저씨 백설탕 주세요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아이고 자식 저것도 마약 맛보러 왔군. 그래 백설탕 줄게 이랬다는 거지. 실제 체결된 계약이 뭐라고요? 마약이지 마약. 그래서 이제 마약대금 100억을 주는데 다음날 진짜 백설탕 100가마 가져오면 총 맞는 거지 뭐. 마약 계약은 성립할 수 있는가? 성립은 할 수 있어. 효력이 무효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민법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거, 예를 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총이 필요해. 이 사람은 총장사라. 근데 대놓고 총 사러 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아저씨 뭐 러시아제 기타 판다면서요? 뭐 기타인가 저 기타인가? 아, 내 러시아제 기타 팔지. 그거 사고 싶어? 그럼 실제 뭐 산 거라고? 총 산 거라고.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잘못된 표시는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아무런 해악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걸 옛날 민법학계의 어르신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 합의에 의한 오표시일 수도 있고 착오에 의한 오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판례에도 있고 그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온 바도 있는데 사례형으로 A라는 사람이 땅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데 39번 토지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살 사람 와봐라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 B라는 사람도 그 토지를 보고 사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 토지를 봤어. 이 토지를. 그런데 A가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을 잘 몰라가지고 계약서를 쓸 때 36번으로 쓰니까 B도 자기가 본 그 땅이 36번인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는 거지. 이때 계약서를 보면은 분명히 36번 토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 36번 토지에 대한 효력을 주면 문제가 발생을 해. 왜냐면은 정말 좋은 땅 딱 보여주고 정말 좋은 땅 그거 사겠다 하는데 계약서 쓸 때 요렇게 쓰고 돈 받는 거지. 그럼 이 사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잘못된 표시는 거기에 아무 영향 못 미치고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 발생을 시키는 걸 두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거.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 이 경우에
요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면은 B 앞으로 36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라고. 이때 이 36번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지. 등기됐다고 해서 내꺼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체관계가 존재를 해. 따라서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A가 소유자라는 거. 그렇다면은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 B가 자기가 본 땅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았을 거라고. 즉 39번 토지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았을 건데 그럼 이 39번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또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이좋게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법리대로 하는 거, 법리대로 하는 거. 역시 소유자는 A라는 거. 왜? 등기가 안 넘어왔다는 거지, 이거는. 등기가 A한테 여연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소유자가 A니까 A는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물권적 말소 청구이기 때문에 이 A의 B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도 안 걸린다는 거. 나중에 물권법 가서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B의 A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역시 물권법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또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39번 토지가 등기가 여전히 A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데 B는 자기가 본 땅에 대해서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등기도 제대로 된 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땅 위에다가 B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신축하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는 B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국가가 땅을 불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딴 사람한테 팔아치운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갔어요. 이중매매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C가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C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그럼 이 토지가 C 소유이고 내 땅 위에 딴 놈이 건물 짓고 있어.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철거 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 안에는 건물 가격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중개사 시험에서 이 상태만 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잘못된 표시는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 방법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스스로가 신의칙을 위반했다면 그 자를 위한 규범적 해석도 안 해준다는 거. 나중에 의사표시 쪽에 가면은 요거과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교과서에 판례가 상당히 여러 개 소개되어 있는데 이미 시험에 나온 것들 A라는 사람이 실제로 B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B라는 사람이 90만 원 갚으면서 그냥 총완결 이런 거 하나 써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총완결이라고 써줬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싶은데 지금 90만 원 받고 총완결 썼으니까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해. 그러면은 규범적 해석을 하면은
총환결의 효력이 인정될 거라는 거. 표의자 저쪽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쪽을 보면은 규범적 해석대로 하면은 총환결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중요 부분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고 그건 나중 문제고 해석이 되고 난 뒤에 착오 취소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물건을 96만 원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69만 원이라고 썼고 그때 B가 69만 원에 파는 건 줄 알고 그래 69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69만 원짜리로 효력이 인정된다면 어느 해석 방법에 의한 것인가? 규범적 해석 방법이지. 이 사람 의사표시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걸 이쪽에서 봤을 때 표시대로 받아들이면 규범적 해석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96만 원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69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는데 이 B는 평소에 A가 96만 원 노래 부르는 거 알았어. 96만 원에 팔 거라는 걸. 그래서 69만 원으로 썼지만 그게 96만 원의 잘못된 표기라는 걸 알고 그래 너 물건 사겠다라고 했을 때 96만 원짜리 계약이 체결된 걸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라고 물으면 자연적 해석 방법. 그때 판단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교과서에 있는 예는 여러 수천 가지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대부분 민법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A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직원, 그 회사 자금을 이제 관리한다는 거지, 이 직원이.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 이 직원이 자금을 탁 하고 이제 사장이 전화해가지고 어디 회사에 돈 보내주라 이러면 돈 보내주고 이래 해야 될 건데 분명히 몇 번이나 보내주라 했는데 이쪽에서 전화 오기를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 알아보니까 이 직원이 그 돈 빼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거지. 주식이 오를 때는 적당하게 팔아가지고 요 메꿔 놓고 나머지는 지가 챙기고 근데 어느 때는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다는 거지. 이 돈을 못 메꾼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고소는 해놓고 그 오빠가 이 우리 뭐 용서해 주겠다면 동생 용서해 주겠다면은 내가 뭐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그래 보상해 주면은 내가 당신 동생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금 손해해가지고 다 줬는데 자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됐으면은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실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빠가 내가 준 돈 내놔라 이거지. 아니 당신이 뭐 선처하겠다면서 어떻게 동생이 실형밖에 하냐. 돈 돌려달라. 그래서 소송 들어갔는데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 말은 네 생각 말고 법원이 상대방이 되어서 해석해보면 상대방이 해석해보면 사실상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법적인 거야.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쥐가 어떻게 처리해 저걸. 그래서 이때 이 표시라는 것은 사실상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 임대차 계약과 관련돼서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거 뭐 전체 다 책임지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물권법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할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마리의 의미가 뭘까?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 전부를 다 의미한다는 거.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딱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충적 해석과 관련돼서 이 텀이 워낙 커가지고 메꿀 여지가 없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갈 건데 요 간격 텀을 메꾸기 위한 해석 방법이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사건도 판례가 하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50억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B가 그 토지를 보고 50억 정도면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0억짜리 토지 50억에 사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는데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가 얼마쯤 나올 건가 물어보니까 5천만 원 나온다더라고요. 5천만 원.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5,300만 원 나왔어요. 네 생각 말고 제3자 법원이 제3자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게 옳을 것 같아. 300만 원 때문에 계약관계를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5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산다는 그 말 안에는 300만 원 더 붙여서도 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이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300만 원의 텀을 메꾸어서 유지시킨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충적 해석 방법이고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 그런데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5천만 원 나올 거다라고 하길래 그래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하고 산다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5억이 나왔어. 5억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미래 사실에 가서 보니까 양쪽에 다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요걸 쌍방공통의 동기착오라 한다는 것. 쌍방공통의 동기착오이고 세무사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표시되었고 이 정도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세무사한테 물어봤으니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고 따라서 이 경우에 판례 이론대로 하면은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 틈을 메꿀 정도를 넘어섰으면 쌍방공통의 착오로서 착오 취소 대상이 된다는 거. 보충적 해석 대상이 되는 것은 착오 취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효과가 주어지는 것은 일치한 진위대로 갔으니까 착오 취소의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규범적 해석의 결과와 자연적 해석의 결과가 불일치할 때 그때 착오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 다음에 착오 취소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쓸 때 이쪽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 경우를 쌍방 공통의 표시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표시만 착오가 된 거지 진위는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 71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 즉 내용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것.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행위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사항이라는 것. 다음에 이 법률행위 해석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법률 문제이고 해석을 그르치면 상고 이유가 된다는 것.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법률행위 해석은 무효나 취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판례는 해석에 의해서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불성립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례 그 이론을 명확하게 하면은 목적의 확정이 이 범주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위치시키고 효력 요건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는 거. 근데 판례대로 하면은 해석은 이 위치에서 돼야 될 선결사항이라는 것.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의하여 진위대로 효력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확인하고, 즉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도 법률행위 해석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 그 정도. 자연적 해석 방법, 자기 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나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의사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연적 해석의 적용 범위, 진위가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자연적 해석 방법만으로 족하다는 것.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진위만 밝히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표시가 잘못되었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것. 즉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합의에 의해서 오표시해 놓을 수도 있고 마약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니까 설탕 이렇게 써놓자 합의할 수도 있고 착오로 오표시할 수도 있는데 진위가 일치했다면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규범적 해석 방법,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에게서는 표시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규범적 해석의 적용 범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적용되고 규범적 해석의 이게 총완결사안 B 권리금 용인사안 3번 불가항력적인 손해까지 포함된다는 거 최대한 노력하겠다 양도담보 6번 자금 유치 금액 이것과 관련된 것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 저것도 뭐 한번 보시죠. 뭐 있으니까 A 회사가 있는데 그냥 A 은행이 있는데 B 회사가 그 자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대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대출해. 100억을 대출하는데 실제 이 B가 이 은행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99억 빚지고 있다고 보니. 그래서 상계 처리해버리고 실제로 나오는 거는 1억밖에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거는 100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돼? 1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돼? 이 사람 덕택에 대출된 금액이 얼마나? 100억이라고 100억. 보충적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은 일단 긍정이 되었는데 그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메꾸기 위한 해석 방법을 보충적 해석 방법이라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쌍방 공통의 착오에서 보충되는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다. 그 표현 살짝 기억해 놓으시고 보충적 해석의 고려 요소 한번 보시고 넘기시고 보충적 해석의 기능 공백을 알면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여 공백이 생긴 경우의 틈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있어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 계약에 있어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했지 계약에만 적용된다 안 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적 해석의 예 한번 읽어보시고 보충적 해석과 착오 취소의 문제.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그 틈이 보충된 경우에는 착오 취소 대상이 아니고 틈을 보충할 여지를 넘어섰다면은 마지막 줄에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 이론을 적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석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75페이지에 해석 표준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설명 들어가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은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도대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근데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부인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둘이 열렬히 사랑할 때야 뭐 직기 내 끼고 내끼 직거니까 뭐 별 상관이 없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면 어떡할 건데 이혼을 하면. 그래서 판사가 물어봐. 이혼할 때 이제 뭐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판사가 물어보는데 A한테 누구 거냐 이래 물으니까 B 거다 이래 이야기하고 B한테 누구 거냐 이래 물으니까 B 거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의사 목적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B께 맞을 거라고. 근데 이게 일치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B는 B 거라 하고 A는 A 자기 거라 하는 거지. 그래서 A 니는 왜 니 거라 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A가 나는 그때 명의신탁해놨다 이라는 거예요. B는 왜 너 거라 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나는 그때 증여받았다 이라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관습이 있다면은 누구 것인지 정해질 것인데 이 경우는 관습도 존재 안 해. 그 다음 해석 기준이 뭐냐? 그 다음 해석 기준은 임의법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 임의법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돼. 임의법규조차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나도 모르겠다. 너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 싸우면 누가 이기지? 판사가 돼가지고 법이 없다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면은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 밝혀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